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원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밥에 같이 넣으시고 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 보관 제일 좋고요.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패스하게 됩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드시는데 실제로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국내 최초 혈당관리 솔루션 글루코핏의 대표의사 양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당뇨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한국인은 밥심이다. 조선시대 사진들을 보면 이제 선비들이 갓을 쓰고 밥을 고봉밥으로 쌓아두고 먹는 그런 사진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밥은 우리나라의 사실 문화나 정서, 생존의 힘 같은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먹어왔던 이 밥들이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당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점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흰쌀밥이 당뇨인분들이 피해야 되는 그런 쌀밥이라고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분들에게 왜 흰쌀밥이 좋지 않은지, 피해야 하는지, 대신에 어떤 당뇨인분들에게는 오히려 흰쌀밥이 추천이 되는지, 밥을 어떻게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흰쌀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당뇨병 위험이 17%가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현미밥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오히려 당뇨병 위험이 11% 감소했고,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의 위험도가 37%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인데요. 흰쌀밥은 현미와 같은 이런 곡물을 껍질을 다 인간들이 정제하고 갈아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 소화 역할들을 이미 다 인간이 다 해놓은 그런 가공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흡수가 더 빠른 만큼 소화도 빠르고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인분들에게는 흰쌀밥이 추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고령층에서 이 흰쌀밥은 추천이 됩니다. 당뇨인 분들이더라도 추천이 됩니다. 현미밥이나 콩과 같은 이런 잡곡밥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다양한 위장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화가 굉장히 편리한 흰쌀밥이 추천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득실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에너지 보충이 안 된다면 혈당도 혈당이지만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흰쌀밥이 더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당뇨가 많이 진행된 분들에 있어서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만성 신부전과 같은 다양한 신장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장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현미나 콩과 같은 잡곡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더욱 추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나 한국인이잖아요.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대체할 수 있거나 혹은 밥에 같이 넣어서 먹었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가 몇 가지 곡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꽤 유튜브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하는 파로입니다. 저칼로리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지수는 낮고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쌀 종류이고요. 또 중장년층 분들에 있어서 단백질 보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몸에도 테스트를 하고 글루코핏 회원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면서 같이 한번 혈당 반응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흰쌀밥 대비해서 많게는 절반밖에 안 올라가는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파로 전도사가 돼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파로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무트인데요. 카무트도 요즘에 많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쌀 종류입니다. 카무트의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40 정도로 흰쌀밥의 80 대비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와 최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이 카무트 쌀을 대신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곤드레인데요. 곤드레 만드레. 이 곤드레의 경우에도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관리나 체중 감량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 지속도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더 포만감 유지를 통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다만 이 곤드레의 경우에는 항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주시거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밥을 지으실 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밥에 같이 넣으시고 이 밥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10배 이상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스리랑카 대학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일반적인 그런 전분과는 다르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는 그런 전분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까지 가게 되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단당류의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바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일종의 불용성 식이섬유처럼 작용이 되어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패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들의 굉장히 훌륭한 먹이로도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 대비해서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면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밥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그냥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밥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밥을 데워서 드시면 끝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게 빨리 식히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나요? 여쭤보시더라고요. 냉동실에 얼리셔도 괜찮은데요. 사실 더 효과가 좋은 건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은 처음에 젤라틴화가 됐다가 식히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해동하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재결정화가 되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냉동실에 보관을 하게 되면 너무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저항성 전분의 구조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결빙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시는 것보다는 4도씨 정도의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냉장 보관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동을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되고요. 다만 너무 고열에 가열을 하게 되면 또 구조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는 낮춰서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원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하소연하시듯이 아니 한국 사람인데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슬픔을 많이 토로를 하셨는데요. 저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원래 흰쌀 밥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현미와 카무트가 포함된 밥으로 대체하도록 권고를 드렸고 그 밥을 한번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고 식혀서 먹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던 그 회원분께서 혈당이 140 정도로 오히려 원래 2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4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된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 회원분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혈당 관리할 수 있구나 안도를 하셨던 그런 회원분의 케이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 저는 흰쌀밥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밥은 무조건 저는 많이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안 먹고 참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뇨 관리 예방도 할 겸 흰쌀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신 다음에 해동해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실제로 혈당이 똑같은 흰쌀밥을 드시는데 똑같은 양의 밥을 드시는데
적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저항성 전분도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불용성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부 팽만감, 그리고 가스 차는 느낌, 그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항성 전분을 풍부하게는 처음으로 드셔보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좋다고 너무 많이 밥을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서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몸을 적응시키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 보관 12시간 정도 4도씨가 제일 좋고요. 보관을 해주신 뒤에 다음날 녹여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